자, 승승장구하던 BYD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앞으로는 받지 못하게 된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BYD의 구원투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뛰어난 연비와 압도적인 가격으로 무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BYD C-라이언 6 DMI입니다. 정말 이 가격에 살만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일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기존에 출시됐던 C-라이언 7과 비교할 때 C-라이언 6가 조금은 더 다양한 라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C-라이언 7이 조금 더 정리된 깔끔한 면을 강조한 전면부 디자인을 보여줬다면 C-라이언 6는 흡사 이 해양생물들의 아가미 같은 이런 라인들을 보여주면서 기존에 보여줬던 BYD의 해양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나름의 BYD 6만의 C-라이언 6만의 디자인 요소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휠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이 적용되고 있고요. 에어로다이나믹 휠이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측면으로 와보면 기존에 출시했던 C-라이언 7과도 비교될 만한 라인을 좀 가지고 있죠. 이 승객 공간을 굉장히 좀 중시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 루프의 높이를 높여오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휠 베이스도 굉장히 길거든요. 국내 모델과 비교하자면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는 크고 상위 모델인 산타페 이런 차량보다는 작은 차량이긴 하지만 휠베이스의 길이가 워낙 길기 때문에 실내 공간의 여유가 정말 뛰어난 차량입니다.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에너지 효율도 중요하겠죠.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복합 연비가 15.2, 복합 전비가 4.2거든요. 보통 전비 같은 경우에 4.0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 상당히 좀 준수한 편이고요. 엔진의 복합 연비만으로도 15.2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말 좋은 효율을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거기다가 이 전기 모드, 전기 모터만으로 70km 주행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점도 중요한 점이고요. 그리고 차량의 뒷모습을 보면 C-라이언 7과도 연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C-라이언 7은 이 곡선이 강조된 리어램프 디자인을 보여줬다면 C-라이언 6는 좀 더 볼드한 이미지의 리어램프의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전면부 디자인보다는 이 후면부 디자인이 조금 더 다양한 라인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역동적인 형태로 보여지더라고요. 자, 실내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문을 열 때 이 작동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탱 하는 이러한 금속음이 들리기도 하네요. 어찌됐건 실내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기본 적재 공간만 해도 400리터를 훌쩍 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이제 2열 시트를 모두 다 접게 되면은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열 시트를 접은 상태에서는 이 평탄화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적재 공간에 따라서 짐을 싣기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이 아래쪽에는 타이어 수리 킷이라든지 소모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위치해 있습니다. V2의 기능은 이 외부에 있는 충전 포트에 사용하는 거고요. 실내에서는 전원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기능들은 따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 러기지 네트가 있는데요. 완전히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 블라인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차량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금속 소재로 있기 때문에 좀 무거웠던 편인데 이런 점에 있어서도 무게도 줄이고 아마 제품 단가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내 공간 역시 BYD가 보여줬던 이 해양 시리즈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죠. C-라이언 7은 확실히 이 실내외적으로 곡선, 그런 면을 강조된 모습을 보여줬다면 C-라이언 6는 조금 더 볼드한 느낌을 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송풍구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살짝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도어 트림에 있는 이러한 물결 무늬들, 이런 것들이 BYD의 해양 시리즈가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죠. 3스포크 형태로 생겼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주행 모드 시스템, 오른쪽에는 여러 가지 메뉴 버튼들 위치해 있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도 풀 디지털 계기판 적용되고 있고요. 다양한 정보들이 표기되고 있는데 좀 두서없이 정리된 UI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계기판의 메뉴는 스티어링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변경점들이 있는데 지금 동영상이라든지 음악 재생, 그리고 속도 제한 모드, 속도 제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완전히 꺼서 특별히 속도 제한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최대 150km, 최소 90km까지 속도 제한을 걸 수 있는 모드도 따로 있네요. 자, 그리고 재밌는 점은 퍼포먼스가 그렇게 강조된 차량은 아닌데 제로백을 측정하는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일단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요. 이 타이머 모드에서 버튼을 꼭 길게 누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엔진이 지금 멈춰있는 상태에서 보통 엔진이 작동을 안 하는데 엔진이 살아나면서 이 제로백을 측정할 수 있는 스포츠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BYD의 장점이라면 가격 대비 뛰어난 인포테인먼트 기능들을 좀 갖추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내비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익숙한 이 화면을 통해서 내비를 실행시킬 수가 있고요.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로 연결해서 직접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슬라이딩을 해보면 뭐 여러가지 빨리 가기 메뉴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기능이라면 뭐 통풍 열선 기능들이 있는데 지금 C라이언 6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에는 열선과 통풍 모두 다 적용이 되고요. 뒷좌석에는 열선만 적용이 됩니다. 와, 이 가격대에 완전히 이렇게 시트 뒤쪽에 열선까지 적용된 기능들이 있는 것도 반가운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 부분으로 가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이 세이브 모드라는 겁니다. 이 세이브 모드를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배터리의 잔량을 이제 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최소 25%에서 최대 70%까지 이 퍼센테이지에 도달하게 되면은 엔진이 구동하면서 배터리를 충전하게 되거든요. 배터리를 많이 남겨놔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높여놓으면 되겠고요. 아니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주행해야 된다 할 때는 20%에 맞춰놓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배터리 잔량 25%는 최소한 항상 차 있는 상태로 운행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기 모터만으로 70km 주행이 가능하고요. 회생제동의 강도도 보통과 높음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높게 해놔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정차할 때 뭐 머리가 움직인다든가 하는 정도의 부담스러운 이 회생제동의 강도도 아니고요. 회생제동의 강도를 보통으로 맞추게 되면은 거의 내연기관에 슬라이딩 하듯이 쭉 미끄러지는 이러한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충전과 방전, 외부 충전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활성화를 시켜주게 되면은 외부에서 차량의 전력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이 한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에 보고서 좀 놀랐었습니다. 이게 뭐 한글화가 아직 안 돼 있는 건가 하지만 이 버튼을 계속 누르게 되면 한글 표시가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이 데이터는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큰 화면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시원시원한 화면으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시화면은 이러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고요. C라이언 7과 마찬가지로 공조 버튼들은 이 모두 다 이 디스플레이 안에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 버튼이 거의 없긴 한데 하지만 이 아래쪽으로 눈을 돌려보면은 기어 노브 주변으로 버튼들이 위치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라든지 EV 모드와 하이브리드 모드 전환 버튼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볼륨 버튼들이 이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도 C라이언 7보다는 물리 버튼이 많은 편이고요. 이런 것들이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과의 뭐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앞쪽에 스마트폰 충전하는 공간도 있고 이 별 표시를 누르게 되면은 이 화면의 테마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연이 나오는 테마였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테마를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계기판에 있는 테마도 바뀌게 되거든요. 모두 다 동시에 바꿀 수 있는 테마 변경입니다. 배경 화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배경 화면을 바꿀 수가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안에 저장된 이 사진을 직접 배경 화면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사진을 이 배경 화면으로도 당연히 할 수가 있고요. 자, 말씀드렸던 이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눈길, 에코, 스포츠, 일반 4가지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델들과 똑같네요. 아래쪽에 고무 패드는 또 들어서 이렇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돌기가 있고요. 지금 암레스트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좁지 않은 여유로운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격의 SUV로는 정말 좋은 옵션이죠. 파노라믹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파노라믹 루프는 지금 가림막까지도 모두 다 제어가 가능하고요. 지금 여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글라스를 여는 기능도 되고요. 또 가림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튼 한 번만 눌러서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나와서 살펴보니까 와, 유리도 이중접합 유리를 갖추고 있네요. 시트는 앞뒤 각도, 그 다음에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형태이고요. 특히나 시트 같은 경우에 일체형 버킷 시트 타입입니다. 굉장히 푹신하고 사이드 볼스도 잘 갖춰져 있어서 몸을 상당히 잘 잡아주는 1열과 2열 시트가 구성된 것을 확인했고요. 뭐 운전을 하면서 했지만 사실 이 허리 받침이라든지 엉덩이 받침이 조금 약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시트 각도를 조절하는데 조금은 더 신경 써서 시트 포지션을 잡아야 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가속 페달도 피아노 타입으로 아주 컨트롤하기 좋은 형태로 되어 있었고요. 앞쪽에 보관함에도 C타입의 포트와 A타입의 포트, C거잭도 그리고 작은 수납 공간도 이곳에 마련되고 있습니다.
자, 도어를 닫을 때 소리는요 그렇게 좋은 소리는 아니죠. 조금 가벼워 보이고 약간 공간이 있어 보이는 이러한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어 시트는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쪽이 가장 세워놓은 각도이고요, 거의 90도 정도이죠. 이쪽은 지금 가장 눕혀놓은 상태인데요, 기울기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이 이어 시트의 각도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역시나 이 긴 휠베이스 덕분에 발을 놓는 공간이라든지 내부 공간을 굉장히 넓게 뽑기 위해서 이 높이를 상당히 높였기 때문에 머리 공간도 여유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앉아봐도 키가 170인 저에게도 앞에 발을 놓는 공간도 여유가 있고요. 뭐 허벅지를 지지해주는 공간도 그렇게 뭐 많이 뜨지 않고 잘 착자되는 느낌입니다. 자, 머리 공간도 주먹이 하나 이상 남는 공간이고요. 좌우 어깨 공간도 상당히 넓고, 지금 시트를 가장 눕혀놓은 상태인데도 굉장히 편안하게 누워서 기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는 조금 많이 누운 느낌이라 한 중간 정도로 조절하니까 딱 좋은 각도이긴 하네요. 1열 시트가 버킷 타입이다 보니까 조금 시야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 앉아보면은 이 루프도 상당히 좀 개방감이 있고 앞쪽을 보는데도 답답함이 크게 없네요. 글라스의 크기도 뭐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 없지만 옆에 좀 작은 쿼터 글라스까지도 있고요. 앞쪽에도 역시나 C타입의 포트와 A타입의 포트 준비되어 있고 송풍구도 잘 되어 있고요. 컵홀더는 일반적인 형태이고요. 시트를 따로 스키스루 같은 것은 따로 없습니다. 시트는 4대6으로 분할 폴딩되는 방식이고요. 3,750만원의 가격을 갖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서 이 정도 뭐 옵션이라든지 편의 사양을 갖추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BYD가 큰 위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건데요. 이 보조금 책정에 뭐 국내 시장에 대한 기여도 이런 것들까지 적용이 되면서 BYD가 이제 평가 기준에 미달되게 된 거죠. 그래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는데, 사실 전기차를 판매하는 입장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하지만 정말 때마침 DMI 모델이 이제 국내에 출시가 됐습니다. 부산 모터쇼를 통해서 처음 일반에 공개가 되면서 정말 많이 관심을 받았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건 가격이었죠. 이 가격이 딱 발표되는 순간에 저도 그 현장에서 그 프레젠테이션을 지켜봤는데 주변에도 기자들이 다 탄식을 하더라고요. 이 3,750만 원이라는 가격은, 사실 3,750만 원이라는 가격은 투싼이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의 어느 정도 이 옵션을 맞춘 사양보다도 한 200만 원 정도가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웬만한 주행 상황에서는 그냥 전기차처럼 탈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주행을 시작하면서 느껴지는 감각은 굉장히 편안하다는 겁니다. 패밀리 세단으로서 굉장히 유용한, 그리고 탑승자라든지 운전자에게 좋은 감흥을 느끼게 할 만한 그런 세팅이라는 게 좀 결론적인 내용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정속주행, 지금처럼 이제 정속주행하는 경우에는 노면의 충격들도 비교적 부드럽게 걸러지고 굉장히 무른 타입이라기보다는 이 노면의 정보를 좀 잘 전달하는 타입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뭐 탑승자에게 충격으로 전달되는 형태까지는 아니고요. 비교적 부드럽게 운전을 할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스티어링 휠의 이 조향에 있는데요.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유격이 어느 정도 있는 타입이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차량이 반응한다기보다는 한 템포 살짝 늦게 움직이는 타입이긴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티어링을 살짝 조정하면은 좌우 롤도 어느 정도 있는 차량이거든요. 비교적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세팅을 가져가서 운전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타입이고요. 속도를 올렸을 때 차량의 앞코가 살짝 들리는 부분도 있고 좌우 움직임도 있는 차량이라는 점, 안락한 승차감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SUV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굉장히 조용하다는 겁니다. 지금 뭐 한 80에서 100km 정도로 이렇게 주행을 해봐도 지금 A필러에서 이제야 살짝 100km를 넘어가니까 슬슬 이제 풍절음이 들리기 시작하고, 를 110km 정도로 넘지 않는 속도라면은 풍절음도 거의 들리지 않고요. 타이어의 마찰음이라든지 가속할 때의 엔진 소음 이런 것도 크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1.5L 가솔린 터보와 전기 모터의 조합이거든요. 특히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속을 할 때 엔진 사운드가 굉장히 시끄럽게 이 실내로 들이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들리시나요? 엔진 사운드가 살아나는 부분은 확실히 느껴지긴 하지만
그 사운드의 음성 자체가 뭐 날카롭다거나 시끄럽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 토요타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었고, 최근에 시승했던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가속할 때의 사운드가 굉장히 또 크게 실내로 들이쳤거든요. 하지만 또 BYD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보다도 훨씬 조용하니까요. 이 정도의 정숙성을 갖췄다면은 정말 이 가격 대비 만족감 역시나 좋아지거든요. 자,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만큼 EV 모드와 하이브리드 모드 전환이 가능합니다. EV 모드로 전환하게 되면 최대한 전기 모터를 많이 써서 하는 주행에 초점이 맞춰지고, 하이브리드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차량이 알아서 능동적으로 효율성 있는 주행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가속 페달에 힘을 실었을 때 바로 엔진이 깨어납니다. 지금 화면상에도 엔진이 깨어나서 이 동력을 공급하는 게 표시가 나는데요. 제가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네요. 바로 이 세이브 모드인데, 아까 실내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세이브 모드를 50%에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상의 배터리가 42%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정보다도 상당히 낮은 상태죠. 이 상태에서는 엔진이 이렇게 항상 가동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엔진이 직접적으로 구동축에 동력을, 타이어 휠에 이제 동력을 전달하기도 하고요. 정속 주행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전기 모터에 배터리가 전력을 공급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죠. 지금 화면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아니면 구동에 힘을 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표를 조금 더 낮춰보죠. 최소한으로 25%로 낮춰보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전기 모터에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한 90에서 10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은 엔진의 구동이 멈추게 되고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 주행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EV 모드로 전환을 해보면요, 오롯이 전기 모터의 힘으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가속 페달에 힘을 실어봐도 쉽게 엔진이 깨어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까지 밟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엔진이 살아나게 되고요, 계기판에도 하이브리드 모드라고 표시가 되거든요. 하지만 다시 속도를 낮추게 되면은 또 계기판 상에도 EV 모드가 표시가 되면서 전기 모터로 최대한 주행하게 됩니다. 참 이런 것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재밌게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나의 주행 경로라든지 주행 상황, 도로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EV 모드 또는 하이브리드 모드로 전환해 가면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또는 힘을 다 끌어다 쓰는 이러한 선택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재미있게 운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한 하루 정도 주행을 해봤지만 이 EV 모드로 주행하면은 정말 전기차입니다. 우리나라 인증 기준으로 최대 7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출퇴근거리라든지 서울 시내를 가볍게 도는 정도로 하면은 전기차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좀 한적한 도로에 와서 지금 스포츠 모드로 구워보고요. 독특하게 제로백 측정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서 스크롤을 길게 눌러서 자, 이제 모드에 진입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가속을 하면은 타이머가 측정이 될 텐데요. 당연하게도 뭐 퍼포먼스가 강조되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50km까지는 3.6초, 100km까지는 9.6초로 나오고 있네요. 사실 무게가 꽤 무거운 차량이긴 합니다. 공차 중량이 한 1.9톤 정도 나가는 차량이거든요. 1.5L 가솔린 엔진의 출력은 한 100마력 정도 되고요. 전기 모터의 출력은 200마력 정도 됩니다. 시스템 종합 출력은 한 220마력 정도 되고요. BYD는 당연하지만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 탑재가 되고요. 이 블레이드 배터리는 촘촘하게 이 밀도를 높인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그러니까 날이라는 표현을 썼듯이 이 셀 자체를 아주 촘촘하게 적층해서 쌓아놓은 구조인데요. 독특한 점은 지금 목표치를 상당히 높였는데도 EV 모드라면은, 주행을 EV 모드로 맞춰놓은 상태라면은 여전히 배터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를 사용을 해야 엔진이 깨어나고 다시 배터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충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엔진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리고 배터리의 용량 자체를 유지하는 기능은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연비가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사실 적극적으로 이 전기를 충전해서 사용하시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최대한 전기 모델을 많이 사용하는 것, 전기차처럼 많이 주행하는 것, 그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처럼 아무래도 좀 집에 또는 아파트 공용 공간에 충전 공간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이 전동화 모델을 타는 게 훨씬 좋고요. 하지만 전기차처럼 충전소를 찾아 헤맬 일도, 그리고 장거리 주행할 때 부담도 없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사실 기존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격이 좀 비쌌죠. 국내에서는 사실 경쟁 모델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죠. 현재까지는 하이브리드 모델에 올인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는 이하 EV도 뭐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하이브리드, 일반적인 하이브리드가 주축입니다. 그렇게 전무한 상황에서 수입 모델이 3,750만 원이라는 가격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놨다는 건, 이것은 정말 저렴한 전기차를 내놓은 것보다 더 사실 저한테는 충격적이거든요. 수입 모델로 눈을 돌려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정말 저렴한, 가장 저렴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살래도 최소한 한 6천만 원은 줘야 됩니다. 2천만 원은 더 내고 수입차로 가느냐, 아니면 동급의 하이브리드 모델에 머무르느냐, 정말 답이 너무나 뻔히 보이는 상황이죠. BYD는 2008년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들어 왔습니다. 상당히 역사가 깊은 편이죠. 다른 중국의 제조사들처럼 전기차에서부터 시작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내연기관 모델도 만들었었습니다. 물론 품질이 정말 열악했죠. 중국 모터쇼 현장에서 처음으로 이 중국의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차를 만났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품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지금 C라이언 6 DMI 모델만 하더라도 출시 이후 전 세계 110만 대 가까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에 만들어져서 수만 대 판매된 규모가 아니라 이미 다른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될 때로 검증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한 6천, 7천만 원을 내고 수입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샀는데 뭐 이 정도 퍼포먼스라면 상당히 아쉬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3,750만 원이라니 가격표를 보면은 그냥 다 이해가 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벽에 있습니다. 올해 2월까지 10,000대를 팔아치우면서 가장 빠르게 수입 브랜드 가운데 가장 빨리 10,000대 판매를 기록한 브랜드긴 하지만, 참 BYD의 차를 타는 순간 주변에서 물어볼 때 설명할 게 많아집니다. 내가 왜 굳이 중국 브랜드의 차를 샀는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중국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허물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판매 실적이 보여주듯,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는 이 차의 품질, 성능, 완성도, 그리고 가격 경쟁력, 이런 것들을 두루 볼 때 다른 분들에게 추천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배터리 잔량을 50% 정도까지 맞춰놨더니 지금 열심히 엔진과 전기 모터가 배터리 잔량을 계속 채워나가고 있네요. 효율성이 극히 안 좋아진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런 식이라면 배터리 충전도 정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굉장히 효율성도 좋은 파워트레인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차네요.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동이었고요. 저도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